귀엽게 생겼다 어렸을 때. 당시 찰리 채플린의 아버지 찰스 채플린은 뮤지컬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어머니 해나 채플린 역시 뮤지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부모님 두 분 다 배우 출신인 그렇죠. 거네요. DNA가 유전자다, 있었네. 유전자. 그쪽 DNA구나. 이렇게 찰리 채플린은 부모로부터 그 끼를 물려받은 재능 금수저였지만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런던의 흙수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부모가 다 배우고 또 심지어 아버지는 가수로 이름을 알렸는데 그래도 좀 수입이 좋지 않았을까요? 예, 찰리 채플린의 아버지는 괜찮은 수입을 올리긴 했죠. 문제는 그 돈을 술 마시는데? 술에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조규현이네. 전 싼 거 마셔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찰리 채플린의 부모는 찰리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혼으로 찰리 채플린은 형과 함께 어머니 손에 자라게 됐죠. 아유. 그런데 이 와중에 찰리 채플린의 어머니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병에 걸리나? 예, 목에 이상이 생겨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아픈 목을 혹사하다 무대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아, 너무 무리하셨구나. 앞줄인데. 그래서 어머니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이 이상하잖아요. 관객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할 수 없이 무대를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무대 감독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대 감독이 찰리 이리 와봐. 한번 올라가서 노래를 좀 불러. 와. 그렇게 우연히 5살 찰리 채플린의 데뷔 무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찰리 채플린의 무대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관객들은 무대가 떠나갈 듯 박수갈채를 보냈고 동전이 무대 위로 빗발쳤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무대 위로 올라오자 관객들은 어머니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니까 만 5살 때가 기억이 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감격적인 날이었던 것 맞아. 같아요. 무대에서의 희열을 그때 처음 경험한 그렇죠. 거죠. 가수들이 그걸 못 나요. 항상 콘서트를 하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희열이에요. 그 희열을 그 어린 나이에 5살에 경험한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5살 찰리 채플린의 이런 환희는 잠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찰리 채플린의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정신 분열 증세까지 보입니다. 아니 당시에 찰리 채플린의 어머님이 어느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 정신 분열 상태가 정말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이라면서 연탄재를 나눠줬대요. 병원에 갔을 때 정신 분열 증세와 영양실조로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했어요. 아이고.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엄마가 영양실조면 아이들은 어떻겠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찰리 채플린은 이 아버지 집에 잠시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 찰리의 남다른 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찰리를 아동 극단에 소개합니다. 주로 이제 탭댄스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8명의 랭커쇼 소년들이라는 극단인데 10살 무렵의 찰리 채플린입니다. 좀 컸네요. 이때는. 그런데 이 아동 극단 생활을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 12살 때. 게다가 이 시기 어머니의 정신분열 증세마저 더욱 심각해져서 극단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짠해라. 자빠점, 심부름 꿈부터 인쇄소 일, 병원에서 진료소 청소하는 일 등등 그냥 할 수 있는 거 닥치는 대로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유리를 부는 일도 했었는데 용광로 앞에 서는 순간
이 열기에 너무 뜨거워서 정신 잃고 말아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용광로 앞에 섰다고요? 우리 지금 현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떡해. 지게 가난했구나. 그런데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꿈이었을까요? 무대에 서는 거? 예, 배우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1903년 14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한 극단에 입단하게 되는데 그 입단 후 연극 셜록 홈즈에서 꼬마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귀여워. 좀 더 컸죠?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요. 찰리 채플린은 셜록 홈즈 연극에 출연하면서 지역 신문에 그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 우와. 당시 기사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One of the brightest bits of acting in the play was given by Mr. Charles Chaplin, who, as Billy, Sherlock Holmes's page boy, displayed immense activity as well as dramatic appreciation. 와, 극찬이네요. 그러니까 메인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기사가 실릴 정도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스틸러 같은 네. 느낌. Really, sir, this is too much. Kindly remember, sir, this is a place of entertainment. Now sit down and behave yourself. 그런데 관객석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유심히 찰리 채플린을 보면서 꼭 영입해야 할 친구가 저기 있네 하면서 찰리 채플린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키스톤이란 영화 제작사를 설립한 맥 세넷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당시 할리우드에서 큰 손이자 코미디의 제왕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맥 세넷도 본인 역시 슬랩스틱 연기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또 코미디 배우였습니다. 우와. 초창기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의 토대를 닦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할리우드 코미디의 대가에게 찰리 채플린의 연기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는 채플린의 연기를 보자마자 그 탁월한 재능을 간파했고 채플린에게 전속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계속 찍고 있는데 하루는 감독이 찰리에게 야, 뭐든 좋으니까 좀 웃긴 모습을 좀 해봐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찰리 채플린은 일단 의상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옷 입어보고 뭐 하겠죠. 그런 이후에 과연 찰리 채플린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여장? 화면이 있나요? 이때 이거를 이 모습으로 나왔어요, 바로? 예. 바로 나왔네. 저 완전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빨리 또 잡았어요, 캐릭터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찰리 채플린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이자 20세기 영화사를 대표하는 캐릭터 떠돌이, The Tramp, 아, 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 제일 유명하죠. 저때 탄생했구나. 옛날에도 이렇게 거의 모던 타, 와, 모던 타임즈인데? 우와. 근데 교수님, 이 떠돌이 캐릭터가 특별하게 뭐가 달랐길래 이렇게 관중들한테 이렇게 주목을 끈 거예요? 예. 먼저 떠돌이 캐릭터의 특별함을 알기 위해선 이 떠돌이 캐릭터의 옷차림에 숨겨진 남다른 의미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떠돌이 캐릭터는 주로 가난한 이민자, 노동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미국 자본주의의 그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민. 자, 이 떠돌이 캐릭터에 대해 찰리 채플린이 남긴 글이 있는데 우리 기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스크린 위에 내보이는 가엾은 존재. 그 겁많고 허약한 친구는 결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희망, 꿈, 갈망이 덧없이 사그라지고 나면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발길을 돌릴 뿐이다. 이토록 비극적인 모습의 인물이 다른 어떤 인물보다 많은 웃음을 자아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웃음이 눈물과 혹은 눈물이 웃음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뭔가 철학이 있네. 멋있어요.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돌이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조한 찰리 채플린은 이후 출연한 영화마다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키스톤 제작사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놓았는데 1914년 한 해만 해도 찰리 채플린이 출연한 단편 영화가 34편이나 돼요. 한 해. 와, 무명 시절이 없어. 그 많았구나. 저 모던 타임즈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가 나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네, 사실 신인인데 찰리 채플린이 한 해 34편의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너무 대단한 분 맞다. 예. 1929년 10월 미국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불황이었죠. 당시 미국에 들이닥친 대공황으로 만여 개의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우와. 대량 실업으로 실직자가 1,200만 명. 4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은 거죠. 그럼 영화 산업도 많이 위축이 되겠네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전국 약 2만 3천 개 정도의 영화관이 있었는데 무려 8천 개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 영화 쪽에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찰리 채플린은 이 당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찰리 채플린은 정면 돌파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와. 근데 목소리가 없어도 충분히 그런 표정 같은 걸로 감동이 전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다 내용을 알겠어. 영화 속에서 처음에 나왔죠. 떠돌이가 꽃을 사면서 이게 소녀를 처음 만나는 순간을 무려 342회나 재촬영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 정도로 진짜 공을 들였습니다. 완벽주의다. 이 시티라이트는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스토리로 당시 대공황에서 시름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한 15센트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영화를 찾기 시작하면서 할리우드는 되레 성장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영화, 팝콘, 콜라의 삼박자가 미국의 극장 문화를 그때부터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세트. 그때부터. 이렇게 시티라이트로 다시 한번 찬사를 받은 찰리 채플린은 그 다음 작품을 구상하게 됩니다. 대체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바로 모던 타임즈입니다.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온다. 미국은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 약 50년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로 인해 빈곤, 소득 불균형,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죠. 아유. 그래서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응수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는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미국의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모던 타임즈는 기계 만능주의, 그로 인한 인간 소외를 찰리 채플린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풍자한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니 그냥 선봉대가 됐어. 선봉대. 뭔가 코믹하게 잘 꼬집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완전 시대적 배경을 한눈에 다 보여주는 거. 딱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자신이 만든 최초의 유성 영화를 세상에 선보이는데 유성 영화를 만들어요? 최초의 유성 영화입니다.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위대한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 The Great Dictator. Insekter Knut! Ey, ich kleiner Stoff mit der...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힌켈이라는 독재자와 와, 풍선이야? 연출이 진짜 기가 막힌다. 천재다. 그리고 힌켈과 닮은 꼴 외모의 유대인 이발사 찰리. 맞아, 1인 2역으로 나와요. 1인이야겠죠. 그런데 이 찰리는 유대인 탄압 정책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제복을 훔쳐 수용소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힌켈로 오해받게 됩니다. 반대로 힌켈은 탈옥범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그린 정치 풍자극이죠. 여기 등장하는 힌켈은 누가 봐도 비슷한 외모에 코수염까지 장착한 독재자 히틀러였잖아요. 교수님, 근데 찰리 채플린이 아무리 배우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도 뭔가 이렇게 대놓고 히틀러를 풍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찰리 채플린이 히틀러를 소재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집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게 히틀러의 나치주의가 아니고 소련의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틀러의 나치주의에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개봉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일찍부터 나왔죠. 특히 독일의 언론들이 나서서 이 영화가 개봉된다면 찰리 채플린은 세계적인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당하게 될 것이다고 이제 압박을 했고 비난 수위가 어떻게 했어요? 높아졌죠. 하지만 찰리 채플린은 의지를 전혀 이게 꺾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나는 협박, 검열, 그 밖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독재자의 인생을 다룬 희극 영화를 만들 것이다. 그 영화로 전 세계에 실로 건강한 웃음이 퍼지기를 희망한다. 와. 그래서 영화 속에서 히틀러를 조롱하고 희화하면서 아무리 날뛰어봤자 히틀러는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다. 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대단하다. 싶었던 거예요. 흉한 인물이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찰리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와, 그렇지. 오히려. 전쟁 중인 1940년 10월 15일 찰리 채플린은 제작 기간 559일, 촬영 기간 168일, 총 예산 140만 3,500달러. 현재 우리 가치로 우리 돈 382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영화 위대한 독재자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너무 돈을. 많이 들었다. 와링턴도 쓰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작은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영화? 먼저 히틀러의 공습 이후 이 영화를 둘러싼 관심이 폭발하면서 개봉 직전 수많은 언론이 위대한 독재자 특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봉 당일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난리 났죠? 완전 흥행했네. 위대한 독재자는 개봉 첫날부터 그 직전의 최대 히트작이 뭔 줄 아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기록을 깨며 초대박 흥행에 성공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걸 깼어. 사실 이게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실제로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일단 그 뉴욕 타임스에서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은 방랑자가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남자를 멋지게 풍자했다라는 호평 실렸고요. 반면에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좀 또렷하게 좀 전달하는 찰리 채플린은 약간 좀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Soldiers, don't give 이거 yourselves to 진짜 brutes. 유명해요. Machine men with machine minds and machine hearts. You are not machines. You are not cattle. You are men.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완성한 위대한 독재자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됩니다. 와. 그리고 이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냉전. 아. 2차 대전 후 미국은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 공산주의 세력과 이제 냉전 대결로 치닫고 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공주의,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냉전으로 미국 내 정치적 기류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레드 스퀘어. 레드 스퀘어, 예. 이후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메카시즘이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가 1950년 2월 미국 내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국무부 안에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공산주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된 반공주의 선풍을 말합니다. 우와. 그리고 이 메카시즘의 히스테리는 곧 정치권을 넘어 예술계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메카시즘의 소용돌이에서 찰리 채플린이 주요한 타깃이 되고 맙니다. 왜죠? 평소 찰리 채플린은 그의 영화 속에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그리고 또 풍자를 했잖아요. 그런 영화 속 메시지가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회를 비판한다고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특히 1947년 4월에 개봉한 영화 살인광 시대는 찰리 채플린을 공산주의자의 표적으로 삼는 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30년이나) 일했던 은행에서 해고당한 베르두라는 사람이 재산을 가진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탈취하죠.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돈을 다 잃고 경찰에게 꼬리가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라 평양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캐릭터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찰리 채플린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죠? 찰리 채플린은 자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살인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속 회사원인 주인공이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 혹은 살인마라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했죠. 게다가 영화 속에서 한 가지 더 사회적 이슈가 된 대사가 있는데 어떤 대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certainly are robbing and murdering people. That's business. Well, other people don't do business that way. Wars, conflict, it's all business. One murder makes a villain, millions a hero. Numbers sanctify my country. 찰리 채플린은 이 대사 한마디를 통해 주인공 베르두가 저지른 살인이 사실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대량 살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노골적인 뭐예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대사는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연합군 장병들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참전용사 단체, 이런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영화 검열 당국도 찰리 채플린의 이 영화가 공산주의, 반애국주의 등의 위험한 사상을 담고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살인광 시대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상영 금지가 됩니다. 흥행에 참패합니다. 사실 이전에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 있었는데요. 1942년 5월 찰리 채플린이 그 후두염에 걸린 소련 대사 대신 연설을 했는데 동무 여러분 이런 말도 하고요. 뭐 소련을 도와주자는 이런 발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 그거 듣고 찰리 채플린을 국민을 선동하는 공산주의자로 인식하게 되고 논란 더 커졌어요. 이렇게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스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조화를 비판했잖아요. 근데 이제 살인광 시대를 통해 반전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결국 공산주의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I would also appreciate receiving any information you may have which would tend to confirm Chaplin's actual Communist Party membership or the fact that he is or has been regard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Communist Party functionaries as the equivalent of a party member. 하지만 영국 보안정보국은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찰리 채플린은 단지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제 FBI는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사생활까지요? 바로 찰리 채플린의 여성 편력을 수면 위로 끄집어 구설수에 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은 대체 어땠을까? 먼저 채플린은 할리우드에서 정상급 인기 스타 반열에 오른 1918년 29살의 나이에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바로 밀드레드 해리스라는 배우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밀드레드가 임신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이랑 되게 닮았다. 바로 결혼 당시 밀드레드 나이가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의 기준이 18세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밀드레드가 16살이니까 찰리 채플린은 미성년자를 임신시킨 거죠.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10대 소년을 임신시킨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서둘러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해리스는 실제로 임신한 게 아니고 임신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뭐야 이게? 이미 결혼을 했고 나중에 두 사람은 이제 실제로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숨지고 맙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그 이후 부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파경 후 4년 만인 1924년 찰리 채플린이 35살의 나이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미성년자예요? 예. 그 일은 찰리 채플린이 황금광 시대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여주인공인 리타 그레이가 촬영 중 급하게 하차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타 그레이의 나이가 15살. 너무 어린데. 자, 리타 그레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찰리 채플린은 부랴부랴 멕시코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니 크리씨 이번 결혼은 왜 멕시코에서 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찰리 채플린이 활동하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21년 여성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에서 18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리타 그레이와의 결혼은 범죄가 범죄. 되네. 네,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불법이죠. 그럼 두 번째 결혼 어떻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렵사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924년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지만 세상 떠들썩한 이혼 소송까지 벌이게 됩니다. 결국 찰리 채플린은 리타에게 당시 6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우리 돈 15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27년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했을까요? 아 왜냐면 규현 씨, 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미성년자랑.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리타 그레이가 이혼 소송을 벌이면서 고소장에 찰리 채플린의 그런 온갖 비난, 또 은밀한 사생활까지 고소장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 내용이 점점 이제 퍼져나가니까 결국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사생활이 밝혀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엄청난 위자료를 지급했던 거예요. 약간 미성년자의 여성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게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 찰리 채플린은 계속해서 10대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아 첫사랑을 못 잊어서. 오늘 기욤 씨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찰리 채플린의 확고한 취향? 여성 취향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제시됩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것이 규현 씨가 얘기한 대로 뭐예요? 첫사랑. 해티 켈리와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해티 켈리가 15살이잖아요. 세월은 같지만 15살의 해티 켈리의 잔영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게 맞을까? 그래서 실제로 찰리 채플린이 여배우를 캐스팅하잖아요. 그럴 때 켈리의 이미지가 있는 배우들을 발탁했다고 합니다. 오 맞아. 아까 보니까 부인들이 조금 느낌이 있었어요. 아 닮은 사람. 15살 여자를. 예. 그런데 찰리 채플린의 이런 여성 취향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결혼 상대이자 영화 모던 타임스의 여주인공 폴렛 고다드. 어. 이전의 결혼과는 달리 고다드는 10대가 아닌 26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의 그 동지로서 서로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1942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성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이 1943년 한 여성이 찰리 채플린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사건의 발단은 찰리 채플린이 몇 년 전 잠깐 만났던 조앤 벨이라는 신인 여배우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41년 찰리 채플린은 조앤 벨이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지긴 했는데
어느 순간 조앤 베리가 일종의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들고 채플린의 집에 찾아오는 등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채플린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조앤 베리가 임신한 채로 나타나서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찰리 채플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요?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몇 년 만이면 아닐 것 같은데. 자, 아이가 태어나죠. 혈액형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찰리 채플린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어이없다. 담당 판사는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FBI가 있었습니다. FBI가 배후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딜이 있었어요. 결국 찰리 채플린은 조안 베리의 딸이 21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찰리 채플린의 여성 편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고 그에 대한 비난도 또 여론도 굉장히 거세졌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 판사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세상 떠들썩한 소송을 치르는 사이 찰리 채플린은 새로운 사랑에 빠집니다. 1943년 6월 극비리에 결혼식을 또 치릅니다. 찰리 채플린의 네 번째 결혼 상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성년자죠. 응? 좀 나이가 이번에 그와 결혼식을 올린 건 18살의 우나 오닐이었습니다. 18살이라고? 그 당시 찰리 채플린의 나이가 54세. 이거는 첫사랑을 못 잊는 게 아닌데 맞아. 그냥 오늘 이 정도면은 맞아. 그냥 취향인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 그 은하운일이랑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장녀 8명 같이 낳았다고 합니다. 와 8명을 낳았어? 이렇게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 논란과 더불어 또 하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사실이 또 논란이 됩니다. (1947년 4월) 미국 기자단과 찰리 채플린과 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당신은 공산주의자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국적을 바꿔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가 말했듯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영국 시민으로 자부심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같이 안팎으로 찰리 채플린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드디어 1952년 9월 영화를 완성해서 런던으로 향하게 됩니다. 런던에서 이 영화를 최초로 개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런던으로 향하는 배가 출항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미 법무부 장관이 찰리 채플린의 입국 비자를 말소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미국으로요? 그렇습니다. 도덕성, 공산주의 찬동 등을 이유로 찰리 채플린은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당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찰리 채플린의 추방 관련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길겠어. Charlie Chaplin, having left this country, must justify his desire to return to it. As regards to Charlie Chaplin, he has lived here for about 40 years, abhors nationalism, and grew rich as a clown in the movies. He never became a citizen, which is his right, but he interfered in our political life, usually on the wrong side. 이렇게 찰리 채플린은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후 찰리 채플린은 가족들과 스위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썼지만 1970년대에 들어선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신작도 만들지 못합니다. 노년이시니까. 그런데 1972년 뜻밖의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1972년 제4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찰리 채플린이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미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Humor heightens our sense of survival and preserves our sanity. These are the words of Charlie Chaplin. 이제 등장하시네요. 이 기립박수가 무려 12분 진행이 됩니다. 감독님 얼굴에 얼마나 소리가 감격하셨을까. 저질러 나죠. 얼마나 뜻깊은 경험이었겠어요. I can only say that thank you for the honor of inviting me here, and oh, you're wonderful, sweet people. Thank you. 표정에서 보인다. 저렇게 간단하게 소감을 하셨구나. 눈물 나.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에요. 진짜. 그 안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와서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너무 뭉클해요. 하지만 감동적이에요. 받아준 건 어쨌든 영화잖아요. 영화계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아닌. 그렇죠. 그리고 1952년작 라임라이트는 1972년이 돼서야 미국에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 찰리 채플린은 뇌졸중을 앓게 되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1977년 크리스마스 날 스위스 자택에서 영원한 잠에 들게 됩니다. 그의 나이 88세. A little bit faint. 영원한 할리우드의 스타 찰리 채플린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찰리 채플린은 그가 남긴 명언처럼 그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영화사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고 적어도 50년 이상의 미국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한 미국 현대사 자체인 인물입니다.